나중에 새로 하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 버튼 안 눌러버렸네. 어디부터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됐었죠? 그렇지. 실용신앙권부터 시작해서 다행이네. 두 개만 더 설명하면 되겠네. 자, 개발비.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개정 과목 되겠는데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지출이 되겠는데요.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개발비, 그 다음은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상 개발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존재해요. 경상 개발비 또는 경상 연구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경상 개발비 비용 되시겠습니다. 비용에 속하는 개정 과목인데요. 실수했다. 다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개정 과목이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개발비 되겠고요. 두 번째가 경상 개발비, 그 다음에가 연구비가 되겠는데요. 먼저 연구비부터. 비용 개정 과목입니다. 이름이 비로 끝났죠? 그래서 비용 개정 과목인데, 연구비가 뭐냐면 제품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나 연구 설문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여기는 아닌데 강남역에 가보시면은 뭔가 막 물건을 나눠주면서 이거 설문지 하나 써주세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종류들이란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아직 제품에 출시되기 전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재미 삼아서 설문조사 삼아서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비비크림하고 CC크림, 아니면 저기 똥펄프라고 부르죠? 흔히?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화장품 1단계, 2단계, 3단계 너무 불편해요. 이거 한 방에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기초 로션하고 색조 화장품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펄프 가지고 얼굴 두들기면 바로 화장이 완성돼서 나가는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아니면 마스카라를 했는데 자꾸 번져요. 그래서 방수 마스카라가 나왔죠? 그런 종류들. 그런 거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이런 물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물건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기업체에서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설문조사하는 단계에서 나가는 거고, 자, 경상 개발비 역시 비용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제품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제품 개발에 착수 후 신제품 개발과 자,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이에요. 뭐냐면 연구실에 신제품을 만들려고 막 열심히 실험도 해보고 이러겠죠? 그런데 직원들이 퇴근을 하겠죠? 그럼 그 연구실을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연구실 수희 아저씨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실을 복도 같은 거 막 감시하고 이런 거, 흔히 말하는 세콤비 뭐 이런 거 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 그런 비용을 회계에서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보안 관련 비용, 연구실의 수의 월급이나 연구실의 보안 관련 비용들 같은 거, 이런 종류들이
경상 개발비예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개발비, 얘가 말썽인데 논리상 비용인데 회계상 자산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약간 독특한데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어요. 제품 개발에 착수를 한 후 신제품 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형 제작 비용 이런 거요. 모형 제작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직 직원들 월급 줘야 되겠죠? 연구직 직원의 급여 같은 경우가 개발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용으로는 당연히 뭐를 잘 물어봐요? 개발비를 잘 물어봐요. 왜? 논리상 비용인데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잡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걸 필기하시고 사진과 찍어주시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나타난 지 한 2년 정도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웹사이트 원가. 이거 뭐냐면은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 들어가죠. 홈페이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인가 뭔가 이걸 깔아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물건을 온라인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처리해주는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라고 돈 들어가는데 이 웹사이트 원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냐면 옥션이에요. 옥션이란지 11번가 이런 데는 홈페이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고요. 자, 드디어 기타 비유동자산 되겠네요.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냐면 법인세를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하고 세법하고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법인세를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미리 땡겨내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거 세금 많이 냈다고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할 거 없어요. 나중에 회사 적자 나면 그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론 파트 정리할 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영업보증금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무형자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전화 가입권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KT가 공사했었을 때 전화를 가입하려면은 전화 보증금으로 20만 원을 맡기고 전화를 받았었어요. 근데 다른 전화 회사들도 생기고 핸드폰 회사들 막 생기고 이러니까 SK랑 이런 데 회사가 생기니까 지금은 회원가입제로 바꾸면서 돈 찾아가시오 이랬는데 그거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안 찾아가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찾아가면 기본 요금은 낮아지는 대신에 사용료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오래된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이걸 전화 보증금을 아직까지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무슨 계정으로 처리한다? 전신전화 가입권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뭐 이런 거,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거. 나머지 계정 과목들 아실 필요 없겠고 부도원과 수표. 우리 회사가 물건을 거래처에다 외상으로 팔고 이 약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필 그게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그러면 당좌 자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 비요동자산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드디어 부채로 넘어왔네요. 무려 6일 만에, 5일 만에구나. 그런데 부채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먼저 매입 채무 중에 첫 번째 외상 매입금. 뭐의 반대말? 외상 매출금의 반대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다든지 또는 제조업종이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뭐의 반대말? 받을 어음의 반대말 되겠습니다. 받을 어음의 반대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서 자, 약속음을 발행을 했답니다. 우리가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인데 어음을 만들어서 거래처한테 주면서 나중에 돈 줄게요 라고 어음을 발행하면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걸 지급 어음이라고 해요. 단기 차입금, 자, 차입이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 온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금, 미수금의 반대말인데요. 본업 이외의 사유로 우리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빚을 지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살펴본 예제 중에서 컴퓨터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현금으로 주고 사오고 정수기를 현금으로 사오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현금 주고 사왔었죠. 그런데 만약 컴퓨터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 대리점에서 정수기나 강아지를 외상으로 사오면 본업 이외 사유로 빚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의 반대말인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지급 비용 12월 31일 날에만 나타나는 개정 과목인데요. 미수수익의 반대말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월 초부터 월 말까지 하고 그 달일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은 다음 달 5일자 기준으로 날라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용역 제공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청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세콤 같은 거, 우리 회사 보안 관련 뭐 용역을 맡겼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 청소 용역 같은 거. 여기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고 집에 가시면은 저녁 시간대쯤 여기 그 건물에 청소 담당하는 아주머니분이 아침 아니면 저녁에 여기 청소하고 가시고 그러세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그 청소비를 지급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청구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용역은. 연말이나 기말에 보면은 걸쳐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은 희한하게도 다음 전달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 24일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청구가 되는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 달 5일까지 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타리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연말에 기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갛게 빚금치 부분이 말썽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전기요금도 발생했고 12월 달에 도시가스 요금도 발생하고 이랬는데 아직은 납부할 때가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냐면은 때는 바야흐로 1986년도였는데요. 한참 됐네. 30년 전 얘기네. 그때 전두환 정권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찬탈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국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두환이가 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뭐 이런 걸 유치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구경하려고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그 사람들이 달러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쇼핑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많은 달러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원화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그렇게 풀린 돈들 다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그 당시 때 가장 최첨단의 결제 수단이라고 하는 신용카드 제도랑 그 다음에
안 믿어지겠지만 전자화폐 제도를 도입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30년 전에 만들었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는 고사하고 직불카드도 그때 만들어진 건데 직불카드랑 전자화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현금 그러면 내 손아귀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쥐어줘야지 이걸 어떻게 무슨 플라스틱 쪽으로다 저장해놓고 여기다 돈을 넣었다 뺐다 쓴다고 한다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상용하는데 실패했는데 신용카드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용카드 제도랑 아까 얘기한 그 전자화폐 제도 뭐 이런 게 도입이 됐는데 신용카드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나서 일정 지정된 날짜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게 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나니까 연말에 월말에 5가지 종류의 공과금들이 한번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 당시 때 무슨 뭐 전자우편이 있긴 했어요. 무슨 뭐 핸드폰에 문자 서비스가 있긴 했겠어요. 그러니까 월말에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그 다음에 전화요금 고지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권까지 전부 다 종이 우표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체국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그때는 정보통신부였는데, 정보통신부에서 각 부서들한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결과, 그러면 한전에서는 저 전기요금을 5일치를 땡겨받겠다. 그러면 월 말에 우표물이 몰리는 걸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수도요금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5일씩 땡겨서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인터넷이 발명되고 전자우편, 문자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종이 우표물이 거의 없죠. 얘기 앞으로 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 미안해요. 89년도, 90년도만 해도 학교에 가면 학교 신문이 나왔었어요. 학보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에 가 있는 친구들한테 그거 우리 학교 거 신문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표 붙여서 친후 보시게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우편으로 상대방 거 학교 신문도 이렇게 보내주고 받고 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알림이 서비스, 문자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다 카카오톡으로 뿌려버리는데 가지고 우편물이 지금 왕창 줄어들어버린 종이 우편물이 줄어들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연말에 기말에 그렇게 우리 회사가 도시가스나 전화요금 같은 게 발생했는데 나는 그 대가를 지급하고 다음 연도로 깔끔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받을 생각을 안 하네요. 그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미수수계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연말에 기말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개념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고라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3월 31일까지 앞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주주총회라는 걸 하고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 안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무제표 승인이고요. 주주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이렇게 장사해서 자산부채 자본이 이만큼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재무제표 승인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가 배당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배당은 기본적으로 현금 배당이 원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3월 31일자에 배당이 결정나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겠다. 그러면 액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서로 받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배가 있으세요.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지배가 있으세요. 한 달 이내에 어쨌든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이 미지급 배당금은 약간 독특한 부채예요. 일단 수명은 무조건 1개월 이내예요. 수명은 1개월 이내이고요. 태어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발생해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자마자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정되자마자 회사가 빚을 지게 되는데 누구한테 빚을 지게 돼요?
채권자가 주주예요. 현금 배당이 결정이 되고 나면 주주들은 지위를 하나 더 얻어요. 회사에 대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하나 또 생겨요. 그때는 주주이자 채권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약간 좀 희한한 개정 과목이에요. 수명은 1개월 이내이고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정되는 시점에 부채가 발생을 하고요. 채권자가 독특하게도 누구예요? 주주들만 해당이 돼요. 주주들만. 그렇게 해서 미증급 배당금에 대한 얘기 설명 끝.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개정 과목은 선수금인데요. 자, 계약금을 어떻게? 땡겨 받았다입니다. 이번에는 계약금을 땡겨 받았다.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쪽에서 자기네들한테 물건을 꼭 좀 팔아달라고 계약금을 미리 선 지급을 하면 우리 회사에는 돈 들어오니까 기분 좋지만 대신에 반드시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수금이 되겠고요. 선수금, 부채 되겠습니다. 선급금의 반대말. 자, 그 다음에 선수수익. 예.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선급병의 반대 개념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서 대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했다. 파마하고 돈 내지 돈 내고 파마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의 헤어스타일이 나오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 PC방에 갔다 컴퓨터 쓰고 난 다음에 돈 내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5가지 업종은 대가를 미리 선수령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 용역을 공급하는데, 대표적인 게 극장이요. 영화 보고 돈 내요? 돈 내고 영화 봐요? 돈 내고 영화 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목욕탕. 돈 내고 목욕하러 들어가죠. 학원도 돈 내고 수업을 듣죠. 그런 종류들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선수 수익이 되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아나간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금 별표시 5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매달마다 부딪히게 되는, 보게 되는 개정 과목이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의외로 자주 나와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국가나 다른 기관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세금 내지는 공과금을 미리 땡겨받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예수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이 아니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공과금을 내야 되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월급에서 미리 떼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부채가 예수금인데, 총 5가지 사유로 급여에서 이 예수금 형태로 떼냅니다. 원천징수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예수금 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고 석 달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금에서 분리 독립이 되어가지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정 과목을 만들어 사용하게 됐는데, 자, 예수금이라고 하는 케이스 총 5가지 사유로 여러분들 월급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세 예수금이에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예수금이라고 회계처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월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월급에 대한 세금은 1년에 한 번만 냅니다. 근로소득세. 그런데 그 세금을 1년 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한꺼번에 연말에, 기말에 소득세 70만 원 내세요, 80만 원 내세요. 그러면 속된 말로 빡칠 거예요. 그죠? 국가가 해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 세금은 걷어들여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내겠다고 못 낸다고 버틸까봐 쥐도새도 모르게 여러분들 월급에서 미리 띄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월급 받아보시면 알지만, 직장 다녀보시면 아실 텐데, 분명히 사장님은 한 달에 150 주겠다, 180 주겠다, 뭐 이래놨는데, 월급 실제로 받아보면 뭔가 와장창 떨어져 나가요. 조금도 아니야. 와장창 떨어져 가는데, 거의 30% 가까이 떨어져 나가요. 20% 선 정도 되나? 요즘은 줄어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 저 서류에 맞춰서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띄어갑니다. 나중에 간이세액 조견표 보여드릴 거고, 회계 프로그램이 이게 4장이 되어 있는데, 80만원부터 시작해서 880만원까지 2만원 간격으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는 혼자 살 때, 둘이 살 때, 3명이 살 때, 4명이 살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씩 떼야 되는지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표에 맞춰서 여러분들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짜증나는데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다가 아픈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부담 없이 병원에 가라고 건강보험료를 뗍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면 녹아나가는 거고 아프면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요율은 6.12%입니다. 재작년에 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벌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돼요? 원래는 6만 1,200원을 내야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된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애꿎게 사업주를 불러가지고 야, 이 직원이 아파서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건데 네가 일을 너무 험하게 시키니까 아픈 거 아니야. 절반 네가 부담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반만 부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3.06% 이거의 절반 되겠고요. 이거를 처리하는 개종 과목 이름이 예수금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 보조해주게 되는데요. 자,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절반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뭐를?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절반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 직원을 기쁘게 하는데 지출이 발생했다.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500번대 제조경비로 처리할 거냐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할 거냐 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실무에서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실무에서. 자, 그 다음에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소득이 생기면 정부에서 김대중 정권 때 강제 의무 가입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유 지금 젊으실 때 그래 펑펑 쓰시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들면 우리가 정부에서 용돈 줄게 생활비 줄게 그러면서 뭐 띄어가요? 국민연금 띄어갑니다. 지금 현재 요율은 9%인데 젊었었을 때 쓸 돈도 없는데 나이 들어서 쓸 돈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절반 사업주한테 너희 사장님한테 내가 삥 뜯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9%의 절반인 얼마? 4.5%만 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절반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막 승질 내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 우리 회사 미스금이 아픈 거는 내가 미스금 회사를 다닌 동안 내가 너무 혹사시켜서 아픈 거니까 절반 보조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왜 우리 회사 미스금이 젊었었을 때 우리 회사에 잠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우리 회사 직원의 노후까지 보장해줘야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하는 말이 시끄러워. 정부가 복지사회 구현을 해서 걷어가겠다는데 뭔 말이 많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강제로 삥 뜯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세금과 공과금이 됩니다. 역시 500번대 800번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실무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뭔 소리냐? 자,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드디어 직장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2월 30일 날에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빚금치 부분 이틀 일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한 달치가 징수가 돼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어떻게 입사하는 게 최고? 월, 초, 1일자로 입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반대로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퇴사할 때나 퇴사한 사람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3월 달에 퇴사하면서 예를 들어 3월 4일 날 퇴사했다. 그러면 까맣게 빚금치 부분에 맞춰서 한 달치가 한 달 뒤에 징수가 돼요. 그러니까 실컷 다니고 요 시점에서 정산해서 퇴직금 정산하고 퇴사 처리했는데 한 달 뒤에 도지사 또 날라오면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한 달치 또 나왔네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승질내요. 다 끝났는데 뭘 또 내라고 그래 이러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실무상으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사 날짜를 어떻게 맞추는 게 최고? 그렇죠. 월 말로 맞춰주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서 월 중간 때에서는 입사나 퇴사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액수가 얼마나 나오는데 꽤 큰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뒀다. 지금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직장 가입자에서 뭘로 바뀌냐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은 4가지 항목에서 점수화시켜서 징수를 합니다. 그 방법은 계산되는 절차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렇죠. 일단은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거의 없겠죠. 집이 있느냐 없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나이대가 지금 몇 세에서 합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장에 다닐 때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적게는 2배에서 많으면 4배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소득도 없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득이 없는데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소득은 있을 거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온 임시 추정치를 가지고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폭탄 맞아요. 어떻게 되냐?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퇴사하자마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이게 짜증나는 게 전화가 없어요 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화기를 없애버렸어요 그 동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주소 검색이 돼요. 그거 쫓아가야 돼. 가서 내가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직장인 가입자 형태로 자격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신청서 내면 최대 2년 동안 직장 가입 때 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셔야 돼요. 나 지금 직장이 없는데 먹고 죽어도 연금 낼 돈 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노후 대책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납부 예외 신청서라는 서류를 줘요. 거기에다가 적으시면은 최대 2년까지 국민연금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2년 뒤에도 소득이 없다. 한 번 더 쓰면 돼요. 한 번 더 쓰면 돼요. 그랬다 결혼하고 남편 밑으로 들어가면 돼. 어차피 되돌려받지 못할 돈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냈던 국민연금 나도 냈는데 아우 피 같은 내 돈. 정부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잘 굴려서 65세 넘으면 주겠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돈 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네들 호주머니에 이미 들어갔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거. 진짜요. 그럼 여러분들 65세 때는 그럼 무슨 돈으로? 그쵸. 그때 젊은 애들들 거 월급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여러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짜증나는 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본 꼴 날 거 불보듯 뻔해요 지금. 일본보다 속도가 더 빨라 지금.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가지고 2030년이면 원금이 지금 바닥난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죽여 살려 또 한번 하겠지 뭐.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상 제일 실패한 케이스가 지금 저건데 원래 전두환 때는 의무가입이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의무가입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냥 내부가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래요. 나 혹시 내일 못 나올지도 몰라요. 정부에서 잡아갈지도 몰라. 유언비어 유포죄 뭐 이런 걸로.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낮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다. 그러면 직장 구할 때까지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내야 됩니다. 3분의 1은 본인이 부담하고 3분의 2는 회사에서 내주고요. 이것 말고 산재보험료라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보험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주가 다 부담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처리 방법 따로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혹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아플지 몰라요. 그러면 노인성 치매나 퇴행성 관절염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국가에서 케어해 주겠다고 장기 요양 보험료라고 하는 걸 떼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총 5가지 사유로 떼는데 2번부터 5번까지 4개를 묶어서 속칭 4대 보험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매달마다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계산 절차는 맨 마지막 날 해드릴 거예요. 맨 마지막 날. 내용은 간단한데 약간 쥐어들 상인데 이게 전부 인터넷상에 전부 다 흩어져 있고 책에서도 그 설명할 때 전부 다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도표로 만들어 설명할 텐데 마음이 급하신 분은 아니면 실무에서 업무 보다가 4대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4대 보험 통합 사이트인데요. www.4insure.or.k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험을 영어로 인슈어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통합 사이트가 있는데 저기에 가서 직원들 월급 얼마, 보너스 얼마, 가족들이 몇 명 있다라고 넣으면 자동으로 쫙 계산돼서 다 떠요. 그리고 이제 발급 영수증 누르면 이제 자동이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요거 부분은 나중에 간단한 예제 하나 가지고 실무 예제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해요. 시험 끝난 다음에. 왜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 과정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자격증 취득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나가시면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업무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 짜지구리한 것들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렇게 해서 예수금 총 4가지 사유로 여러분들 월급에서 와장창 떨어져 나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 부가가세 예수금 배웠고요. 미지급 세금 연말에 기말에 법인세 추가 납부액을 잡아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처리하는 개족 과목이 되겠고 그래서 미지급 세금도 연말에만 나타납니다. 자, 사채, 회사채를 얘기하고요. 장기차입금,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1년 넘어가더래요. 나머지 것들은 마실 필요 없겠고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마감 결산을 할 때 나타나는 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보기 부분 나중에 그림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드디어 자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머나 쉬는 시간 됐어요. 쉬도록 하겠습니다.